요즘에는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 잘 안 쓰죠. 남북국 시대가 공식 명칭입니다. 동시대에 통일신라 말고도 또 다른 국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삼국시대도 사국시대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에 이어 한반도 고대사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가야를 왜 빼놓냐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는 대략 서기 3세기 후반부터 676년까지 약 300년 정도로 삼국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리터럴리로다가 삼국이었던 시기는 기껏해야 마지막 98년에 불과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야가 있어서 사국시대고 그 뒤부터는 백제가 없어서 이국시대거든요. 가야 그거 그냥 백제랑 신라의 중간지대 정도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폄하하기에는 가야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거. 일단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가야금이죠. 이게 니값 그대로 가야에서 온 겁니다. 고구려에서 온 검은고랑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성 측면에서는 가야금이 외려 한 수 위지요.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성씨 중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인구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김씨죠. 그런데 이 김씨 중에서도 무려 40%를 넘게 차지하는 게 김해김씨입니다. 금관가야의 개창자인 수로왕을 시조로 신라의 통일장수 김유신을 중시조로 삼는 만큼 가야의 핏줄이 이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여러모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남긴 그 영향력에 비해 역사적으로 잘 주목받지 못하는 비운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게 대중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역사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기록으로 남은 게 별로 없어서 연구하기가 보통 빡센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1500년짜리 타임캡슐 가야 고분군이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가야 고분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식해적단이 고령군청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으면 진작에 사국시대라고 했겠지. 그래도 이악 물고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예,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 일단 가야는 단도직입적으로다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야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사국시대가 아니라 적으면 한 10국시대에서 많으면 20몇 국시대까지로 이름을 바꿔야 돼서 전제 자체가 좀 이상해져요. 물론 한반도 고대 국가들이 다 처음에는 부족 연맹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구려만 해도 원래 예몇 개 소국 들과 부여 같은 여러 지역 부족들이 모여있던 동네였고 한반도 남부에도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진 마한, 변한, 진한이라는 연맹체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백제가 마한을, 신라가 진한을 통일하는 와중에도 변한 지역에서는 끝내 통일국가가 등장하지를 못했다는 거.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 게 결국 가야입니다. 삼국시대 전반에 걸쳐 구성국 수나 세력도가 계속 변화해서 시기에 따라서는 무려 15에서 20개국이 존재할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확실히 가야의 존속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랑은 별개로 사국시대라고 이름 바꾸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특히나 이런 수많은 가야들 중에서도 그나마 제대로 기록이 전해지는 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육가야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후대에 대강 무슨 가야라고 통일해서 붙인 거지 실제로는 저마다 나라 이름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 각 폴리스가 따로 있었던 고대 그리스 세계처럼 여러 소국들이 합종연횡하면서 모여 있었던 동질감을 지닌 하나의 문화 권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달리 말하면 이런 핸디캡을 안고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제4지대로서 가야라고 지칭되는 문화적, 정치적 권역이 500년 넘게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철 그리고 바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야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고립된 위치로 이 산지들에서 양질의 철이 많이 생산된 덕분에 변한 시절부터 일찌감치 철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야의 유물 중에는 유독 철로 만들어진 갑옷과 무기가 많고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공정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철 유적지까지 나왔을 정도죠. 그런데 또 산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다? 복잡한 해안선에 다도해가 펼쳐져 있었다. 한마디로 배산임해의 입지. 철 캐다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팔아먹기에도 딱 좋은 입지였습니다. 철 팔아서 쌀 사먹는, 그러니까 철먹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당시 가야의 철은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최고급 수출품으로 가야의 이런 철 무역 네트워크가 한반도뿐 아니라 북으로는 한나라 낙랑군, 남으로는 외나라까지 이어져 있어서 이런 바다 건너 지역들에서까지 가야계 철기 유물이 출토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철의 나라, 바다의 나라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통일을 못했다 뿐이지 가야 권역 안에서도 일종의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어떨 때는 테베가, 어떨 때는 아테네, 스파르타가 패권 잡고 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가야 내에서도 이런 대빵 나라들이 시기별로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가야 세계의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은 크게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즌 1 주인공이 금관가야입니다. 앞에 말한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가 기원 후 42년 건국한 나라로 오늘날의 김해와 부산 동래구 일대,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에 위치했던 해상국가였지요. 김해는 내륙 도시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인 당시 시대에는 김해도 바다였습니다. 아직 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 해수면도 지금보다 살짝 높았거든요. 특히나 이 낙동강이 워낙에 고저차가 적고 잔잔한 강이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에도 편해서 내륙과 해상 양쪽으로다가 무역이 가능했다는 거. 이렇게 철캐다가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덕분에 금관가야는 한반도의 초기 고대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한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3에서 4세기쯤 전성기에는 아직 진안 쪽도 중앙 집권화가 안 돼 있던 상태라 백제와 편을 먹고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바다 건너 외와도 동맹을 맺어서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조업하기도 했을 정도지요. 사실 이때까지만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금관가야 삼국시대였다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에요. 그러나 처맞다 못한 사로국이 동네 형을 불러왔다는 거. 다름 아닌 고구려가 사로국의 구원 요청을 받고 금관가야를 참교육하러 찾아온 건데요. 하필 이때 고구려 왕이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갔다고는 해도 체급상 여전히 중앙 집권이 안 된 소국에 불과했던 터 절치부심한 사로국과 고구려에서 보낸 5만 명의 원군에 의해 금관가야는 대패를 당하고 패권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국력의 근본이었던 낙동강 하구까지 신라에게 빼앗기면서 회복 불능 수준으로다가 그 위상이 하락해버렸지요. 그렇게 가야 시즌 1이 종영을 맞이하고 이어지는 가야 시즌 2의 주인공은 오늘날 경북 고령군 일대에 있던 대가야였습니다. 낙동강 하구를 상실한 만큼 중심지 자체가 상당히 내륙 쪽으로 옮겨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상 무역을 포기할 수는 없는 터 대가야는 서쪽으로 기술을 틀어서 여러 소국들을 병합 5세기 말쯤에는 섬진강 하구 일대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필승 전략이었던 바다를 통한 철 무역도 재개할 수 있었지요. 가야금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는 거. 애초에 먹고 살기 팍팍했으면 악기나 만들고 있었을 리가 없었겠지요. 이 당시 대가야의 가실왕이 음악가 우륵을 시켜 가야금을 만들면서 가야금 12곡조라는 것도 같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곡들 각각이 당시 가야의 각 지역이나 구성국들을 주제로 한 일종의 테마송이었다고 하니까 대가야가 맹주국으로서 실제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함께 적어도 가야 지역의 소국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 동질감이나 정체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야를 번성시킨 지형과 입지는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산과 남쪽의 난잡한 해안선이 철캐다 팔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성장과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이었거든요. 반면 옆나라인 백제와 신라는 점차 벌크업을 하면서 중간에 낀 가야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다는 거. 일단은 475년 고구려한테 뚝 까맞고 웅진성으로 쫓겨났던 백제가 내실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대가야한테 빼앗겼던 7개국을 도로 가져가 버립니다. 특히나 섬진강 하구의 대사국을 상실한 게 치명적이었는데요. 이것마저 없으면 나라 샷다 내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에게 헬프를 치는데 이 시점에 신라는 이전에 그 찐따 같던 사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제도 개편과 율령 반포 등을 거치며 국호도 신라로 고친 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신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가야 따위랑 더 이상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생각 자체가 없었지요. 대가야는 신라 왕족을 아내로 맞아 동맹을 맺는 등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봤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에 반기를 든 가야 내 소국들이 이탈하면서 어렵사리 맺은 동맹도 끝내 파투가 납니다. 외려 신라가 이걸 핑계로다가 역으로 가야를 침공했고 마침내 532년 시즌 1 주인공이었던 금관가야마저 신라에 투항해버려요. 신라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백제가 뒤늦게 왜까지 끌어들여 대가야를 도와주려고 나섰지만 이 당시의 신라는 이미 백제 선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강국이었고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탈탈 털리며 끝내 대열에서 이탈해버립니다. 더 이상 비빌 언덕조차 없어진 가야의 소국들은 이후 하나하나 신라에 정복당하거나 투항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562년 대가야도 신라 진흥왕에 의해 멸망을 맞이했지요.
다들 알다시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나마 시즌 1 주인공이었던 금관가야는 신라에게 순순히 항복한 덕분에 왕족들이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근거지였던 김해 지역을 영지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훗날 삼국 통일을 이뤄낸 신라 불세출의 명장 김유신도 금관가야의 마지막 국왕 구형왕의 증손자라서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마지막까지도 금관가야 사람이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시즌 2 주인공이었던 대가야는 신라에게 최후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의 기록 말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배층들은 강제 이주를 당해 뿔뿔이 흩어졌고 궁성이나 사찰 같은 건축물들도 전부 파괴됐죠. 심지어 국가 권력급 악기였던 가야금마저 우르기 신라에 투항하면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 오늘날 가야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워낙 고대 정치체다 보니까 가야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작성한 기록도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가까이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멀리는 중국의 삼국지 동의전이나 일본의 일본서기까지 참조해야 겨우 그 역사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 와중에 기록들이 다 외부의 시선으로 돼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취급이 좋을 수가 없는 건 덤이고요. 그러면 가야는 앞으로도 쭉 그냥 역사의 조연으로 남아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의외로 가야가 또 고고학 유물은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아직 뚜껑 안 따본 무덤들이 아주 많다는 거. 이 무덤이란 게 말이죠. 당시 사람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사실상 타임캡슐입니다. 일단 묻고 흙 덮으면 거의 진공 상태로다가 봉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발굴 전까지 매장 상태의 문화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연구자료로서는 그야말로 최상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기록이나 유물이 잘 남아있지 않은 고대 국가들의 역사는 사실상 무덤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냥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것도 그냥 좀 규모가 많이 큰 왕실 무덤일 뿐이잖아요. 인류사 고대 국가 중 가장 대표적인 이집트부터가 무덤 캐리 메타이다 보니 다른 지역의 고대 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옆나라 중국만 봐도 진시황릉이나 병마용갱이 발견되면서 고대사 연구의 클래스 자체가 한 번에 점프했고 아직도 고대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무덤들이 종종 발견되면서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빈 부분들을 착실히 메워주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록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그냥 진짜 무덤에 목숨 걸어야겠죠. 실제로 한반도 고대사는 우리나라 대표 능묘 유적인 경주 대릉원을 뜯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연구 방법론이 정립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같은 신라시대 고분들 이거 안 뜯어봤으면 교과서 원삼국시대 부분은 사진 하나 제대로 안 실려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였던 신라조차 이런 마당이니 그보다 370년 이상 일찍 멸망한 가야 역사는 사실상 무덤 원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가야 유물의 90% 이상이 무덤에서 나왔을 정도라 가야사의 연구 성과는 앞으로 무덤이 얼마나 더 발굴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이런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옛 가야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고분군들이 가야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거. 김해 대성동, 함안 마리산, 합천 옥전, 고령 지산동, 고성 송학동,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창녕 교동과 송영동 총 7개 고분군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와, 진짜 많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경북 고령군의 지산동 고분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지요. 뭐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 일단은 500년 가야 역사에서도 가장 발전하고 강성했던 대가야답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축구장 116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84헥타르의 면적에 크고 작은 원형 봉토분만 700기 이상, 소형 무덤까지 포함하면 수천 기가 넘는 무덤들이 산재해 있어서 가야뿐 아니라 삼국시대 모든 고분군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는 스케일이에요. 실제로 고령군에 가시면 이 직경 20에서 40m짜리 봉분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말 그대로 시가지를 감싸고 있어서 모르고 보면 이게 산봉우리인지 무덤인지 헷갈릴 정도죠. 지배층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생활 반경 전체를 감싸도록 높은 산 위에 지은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주로 넓은 평지에 조성된 신라 고분군들이랑은 또 다른 대가야 능묘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산동 고분군만의 좀 무서운 특징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이게 발굴을 해보니까 봉분 하나에 무덤이 여러 개 나오더라 이거야. 다름이 아니라 지배층과 함께 순장된 사람들의 무덤이 세트로다가 묶여 있었던 건데요. 지산동 고분군은 여기에서마저 스케일이 좀 남달랐습니다. 보통 순장
장묘는 일반적으로 1명에서 2명, 많아봐야 5명 정도를 데려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한 번에 수십 명씩 묶어가지고 거의 마을 하나를 같이 묻어놨거든요. 아무리 고대 국가라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막상 또 순장된 사람들에게 나름의 예우가 확실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대가야 최전성기에 지어진 지산동 44호부는 무려 40명이나 순장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옆에다가 대충 같이 합장시켜버린 게 아니라 아예 덧널 무덤을 하나씩 짜서 별도로 묻는 식으로다가 독방이 32개나 마련되어 있었죠. 심지어 이렇게 매장된 시신들 중에서는 귀걸이나 여러 장식들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발견됐는데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뭐 대충 노예들 데려다가 같이 생매장시킨 게 아니라 호위무사나 마부, 첩, 시녀부터 무려 먼 왕족 친척까지 꽤나 높은 직위의 인물들까지 데려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잔인한 거랑은 별개로다가 이 정도면 진짜 왕권 하나만큼은 엄청나게 강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700여 개가 넘는 많은 무덤들 중에서도 44호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대표 무덤이 바로 금림왕릉이라고도 불리는 지산동 5호분입니다. 직경 49m로 대가야 최대 규모인 만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고분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산동 5호분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먼저 뚜껑을 따버려서 상당수 유물들이 이미 반출당한 상태거든요. 와, 남의 나라까지 와서 뭔 짓인가 싶은데 임나 일본 부서 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야 지역이 사실은 일본 야마토 정권에 종속된 일종의 속국이었다는 논란의 여지가 큰 학설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내선 일체다 뭐다 해서 이거 증명하겠답시고 가야 고분군들을 되는 대로 찔러보았었습니다. 지산동 5호분도 그때 뚜따당한 대표적인 고분들 중 하나고요. 아니 깔끔하게 발굴해서 보존이라도 잘해놨으면 또 몰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이게 발굴인지 도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마구잡이로 해집어 놓았던 데다가 막상 임나 일본 부서를 증명할 증거가 딱히 나오지 않자 보고서도 생략한 채 그냥 유물만 들고 런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번 뚫어놓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까지도 온갖 도굴꾼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맛집이 돼버렸죠. 우리나라 국보인 고령 금관도 이런 식으로 도굴됐다고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외에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나 작물로 잠들어 있는 유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를 거울 삼아 지금은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최근에는 일제의 만행으로 얼룩진 대가야사를 회복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지난 2024년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이자 국가지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지산동 5호분의 대대적인 재발굴 조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발굴 조사는 고총 발굴의 경험을 두루 갖춘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경상북도 고령군청이 주관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와 동시에 대가야사에 대한 여러 분야의 복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대가야 및 가야 세계의 여러 면모들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대가야 궁성지 발굴 조사에서 파괴된 성벽 기초부 일부와 해자가 확인됐는데 이 해자 내부에서 대왕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찍혀진 토기편이 발견되는 등 벌써부터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요. 특히나 대가야의 근거지였던 고령군의 사업 의지가 아주 높다는 거. 2015년 아예 고령읍의 지명을 대가야읍으로 바꾸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에 이어 고령군이 우리나라 5번째 고도로다가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내수용으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대가야사 복원 사업과 환기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때마침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박물관 일원에서 2025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주 대릉원에서 막 조명이랑 프로젝터로다가 이것저것 쏴서 그림 연출하는 그거 사진으로 본 적 있으시죠? 이게 2021년부터 전국의 여러 고도와 유명 문화유산들을 주인공으로 진행되는 브랜딩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8월 군산세관 본관 진주성을 거쳐 9월에 고령군 차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능선을 따라 자리 잡은 압도적인 가야 고분군에 대가야 12개의 별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 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지요. 이거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장관일 것 같지요. 가야에 대해 잘 몰라도 멋있는데 요번 지식해적단 영상으로 가야사에 대해 찍먹 한번 해보고 가면 한층 더 느껴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소국들의 연합체
고도로 발달한 철기 문명이라는 기믹이 있는 만큼 이번 행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가야사를 널리 알리는 이벤트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선원 여러분들도 날이 좀 선선해지는 9월에 늦은 휴가로다가 고령군 한번 방문해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유적도 보고 역사의 숨결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고분을 발굴하러